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미디어 컨텐츠 산업 팀장을 맡고 있는 홍종배라고 합니다. 예, 벌써 작년 엊그제 같은데 올해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이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저희들이 2020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말씀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자리고, 어떻게 하면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향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각자 알아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MBC의 김종우 PD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에서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이제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YTN의 전진영 아나운서 겸 PD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의 전진영 PD 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PD로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요. 얼마 전까지 국제시사 프로그램을 했어서 해외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되니까 훨씬 더 반갑고요. 많은 좋은 이야기들 하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웨스트월드라고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CG 비주얼 이펙트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슈퍼바이저로 계시는 김한준 슈퍼바이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월드의 슈퍼바이저 김한준입니다. 저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쪽 시각 효과를 진행해 왔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에스쿠 글로벌 인도네시아의 민선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상암동에서 그 해외 한국어 방송 미디어 대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 유감스럽지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해 주실 내용은 각자 맡으신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든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외 한국어 방송인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 먼저 김종우 PD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팁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지난 2월에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어떤 한 사람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글로벌한 반응들 정도를, 그리고 제가 좀 비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만들면서 그냥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화면을 이 프로그램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제목 그대로 저 한 분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어떤 기술이 많이 들어간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나중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가 막 방향을 잃기도 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처음 마음이 저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체험이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따님을 만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감동을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유튜브도 다큐멘터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만드는 분들도 요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차피 다큐멘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꼭 창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사람한테 있고 그걸 발견해내는 기술이 필요한 뭐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유치한 나레이션 그리운 누군가가 있나요? 뭐 이런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첫 나레이션 대사예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국경이 없더라라는 것을 느껴서 요즘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부끄럽지만 제가 그 MBC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에 인기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 이제 중독성이 있어서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2,300만 뷰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튜브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방송이 한 번 하고 마는 것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건데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PD로서 들고 있어요. 어떤 신세계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뭐 이런 댓글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스페인어 저 이제 스페인어 저렇게 해석하면서 보면 내 안경이 뭐 부서졌나? 눈앞이 흐려지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어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느끼고 마치 어떤 라디오 DJ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발견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어릴 때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어떤 심정이었는지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뭐 이제 알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엄마가 왜 눈물을 글썽였는지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아프리카에서 메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이분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단메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이라도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수단의 이스라 씨 준비를 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VR이라는 기술이 들어간 건데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해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저 역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그린 스크린이라는 게 좀 이질적으로 그리고 저 HMD를 쓴다는 게 좀 장벽으로 느껴졌었어요. 처음 기획을 했을 때도 저렇게 HMD라고 하는 그 머리에 쓰는 저걸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감정이 표현되느냐, 만질 수 없는데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 장벽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이제 썼던 노트들을 찾아보면 결국에 처음에는 저런 기술을 접목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 기술의 본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조금 제시해 드린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지금 그림에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카메라맨은 저 앞에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저 화면을 자신의 시야로 리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맨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찍듯이 뭐 패닝이라고 하죠. 줌인, 렌즈를 뭐 포커스 아웃하는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가상 현실을 어떤 다른 주인공들과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를 뭐 상상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방송사가 약간의 자본을 들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VR이라는 기술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제 상상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기술들의 디지털 휴먼 그리고 어떤 이런 장소들 있죠. 지금 플레이되는 것은 이제 게임 엔진으로 보는 장소들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요즘의 기술들은 되게 현실적이고도 깨끗한 특히 이제 좀 영상적인 느낌마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되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챌린지들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어떤 아름다운 시간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간, 시간 이런 걸가 이제 가상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360도로 볼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살아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누구와 살아보느냐까지 되면은 정말로 진짜 인생과 비슷한 경험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호작용 역시 이제 간단한 수준에서 많이 가능해졌어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표현해드린 건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찬찬히 일상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아마 저 역시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진실을 이렇게 끌어내는 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건 좀 예능 프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좀 퓨전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좀 아름답죠? 저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새롭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했던 아이와 생일 파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좋은 꿈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차근차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어떤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와 하고 다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 3D 볼리메트릭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형태를 캐릭터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목소리 역시도 어떤 풀을 만들어 놓고 딥러닝을 통해서 끝없이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합쳐서 프로그램 하나에 이제 녹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영화들도 헐리우드 영화들도 보면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지만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은 뭐죠? 그 블랙홀 들어갔다가도 결국 달 보러 다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정서, 뭐 약간 신파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렇게 고도로 훈련된 스토리텔러들도 사실은 그런 요소들을 차용한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밑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시도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코코 저 픽사 영화였나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역시도 어떤 죽음에 대해서 따뜻하게 풀어낸 영화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작은 방송을 하신다고 해도 좀 주눅들 필요 없다고 할까요? 어떤 이야기의 원형이나 본질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만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최근에도 뭐 온워드 이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다가 약간 홀드한 걸로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이 아마 버추얼 메모리였나요? 이렇게 자신의 사진 몇 장으로 AI를 통해서 그 공간까지 구현해내서 마치 그 집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저렇게 점 찍은 걸 뭐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더라고요. 대중화시킨다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서비스를 뭐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저런 걸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아마 대단히 중요한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데이터이자 자산이고 어쩌면 공통의 그런 이야기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의 전통이 있어요. 사실 MBC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아간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신이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를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낸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영감을 주고 싶어하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그래서 휴먼 다큐다, 뭐 어떤 방송이다 되게 어려워지면서도 반대로는 또 유튜브나 SNS가 공감이나 어떤 영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메일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보여드리면요, 저렇게 HMD를 쓰면 어떤 공간에 엄마가 이렇게 놓이고 저걸 이제 터치하는 순간 저 어떤 기억 속 공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저건 이제 노을공원이에요. 아이와 함께 자주 놀던 저 공간을 저희가 이제 실제 답사를 또 하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 물론 이제 CG를 자세히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현해서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이야기라고 봐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이 좋은 이야기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떤 나쁜 이야기, 뭐가 잘못됐다, 뭐 물론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저도 PD 수첩 등을 할 때 하지만 크게 나쁜 이야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가치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저분이 제가 이제 영어로 그 클로저라는 말과 그리고 브레이브라는 말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내주는 것이라는 그런 반응 그리고 저렇게 어머님이 보여줬던 행동이 굉장히 용감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리운 사람들을 돌아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 번 가봤지만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보시고 이런 기술들은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몇 달 전과 몇 달 후가 다를 정도인데 다만 그거를 이제 데모 같은 느낌으로 내가 해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생각은 좀 진득하게 했거든요. 이 기술의 본질적인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거리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발견해 주시면은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PD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느낀 건데 진짜 우리 삶의 이제 죽음이 뭐 우리의 이야기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만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 또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와 콘텐츠와 기술의 결합이랄까 아주 좋은 스토리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YTN의 전진영 PD 겸 아나운서님께서 뉴미디어 시대 다시 뛰는 올드미디어 라디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전진영 아나운서입니다. 사실 앞서 지금 소개가 됐던 이 다큐멘터리를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감명 깊게 봤고 또 딱 저만한 아이를 저도 키우고 있어서 사실 끝까지 다 못 봤거든요. 거의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못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직업적으로 저도 PD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천재적인 기획은 누가 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라디오 하면 또 가장 추억이 많이 담겨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30대부터 5, 60대, 뭐 70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추억으로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방송 매체 하면 라디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또 지금은 워낙 이 뉴 미디어 시대라고 부르면서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올드하고 레트로한 라디오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내부적으로도 요즘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해외에서도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상파로만 라디오가 운영이 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디오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좀 장벽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정말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가 살아남는 법,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약하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가 뉴 미디어 시대에 살아남는 법. 저희도 항상 뭐 시간이 될 때마다 PD들끼리 모여서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라디오를 좀 더 젊게 만들까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현대사회 뉴 미디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좀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자통신이나 인터넷 기술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미디어가 이제는 더 이상 방송사가 아니라 참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기업이나 뭐 다양한 개인들이 채널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방송사의 메리트가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늘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라디오로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라디오라는 기계가 있어야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뭐 인터넷 라디오도 워낙 보편화가 돼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팟캐스트, 뭐 유튜브까지도 정말 많은 방식을 통해서 라디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뉴 미디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또 YTN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시사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 타겟층을 보통 5, 60대 정도로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저희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5, 60대가 6, 70대가 되고 7, 80대가 되면 지금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없는 10대, 20대들을 대상으로는 방송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는 시대가 언젠가 올 텐데 그렇다면 라디오도 사라져야 되는 매체인가? 그래서 주 타겟층을 잡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통해 내놓은 방안들은 일단은 가장 큰 굵직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청취자 참여 방식 자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YTN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매체들이 쓰고 있는 방안인데요. 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사연과 신청곡을 듣고 뭐 전해주는 바로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나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던가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듀에토의 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전용 소셜 계정을 이제 개설을 하는 거죠.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방송에서는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방송 뒷이야기들을 소셜 계정에 올림으로써 청취자들과 대화하고 또 청취자들이 방송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또 이런 소셜 계정을 통해서 의견을 주면 그걸 또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쌍방 간의 상호 방식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방식도 굉장히 오래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근데 이 보이는 라디오는 사실 여전히 좀 내부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매체 특성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니냐. 라디오는 보이지 않아야 라디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라디오의 수요가 높은 이유는 TV와 다른 보는 맛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진행자나 게스트가 항상 뭐 카메라를 응시를 하고 짜여진 구도 속에서 맞춰서 움직여진다면 보이는 라디오는 뭔가 훔쳐보는 느낌이 들죠. 제가 캡처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진행자나 게스트가 절대 카메라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조금 다르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뭐 중간중간 잡담을 하는 과정이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뭔가 저들의 방송을 내가 몰래 보는 느낌에서 오는 약간의 희열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친근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것들을 청취자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또 보이는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은 사실 앞서 피디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작하고 나면 날아간다는 게 늘 좀 아쉬운데요.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를 통해서 굳이 본방사수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을 때 다운로드하거나 그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갖춰져 있는 게 지금 세대 청취자들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것도 역시 모든 방송사들이 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루지 못하는 컨텐츠들을 별도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용, 유튜브용, 소셜 채널용의 별도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죠. 이 시사 안드로메다라는 YTN 라디오의 예전 팟캐스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좀 잘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진행자의 한 멘트입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한다 안 한다? 대답하면 자, 이 대답은 팟캐스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본방송 이외에 팟캐스트로 가면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함으로써 팟캐스트도 동시에 좀 청취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용 영상 콘텐츠를 좀 별도로 가볍게 제작하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방송에선 나가지 못하지만 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나 아니면 뭐 YTN 라디오가 뽑은 10대 뉴스라든지 이런 식의 좀 가벼운 영상 콘텐츠를 또 좀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듀에토의 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연하는 오페라 가수들이 뭐 라이브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뭐 소셜 계정을 통해서 녹음 현장을 실시간으로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던가 녹화를 해서 올려준다거나 하면 또 이게 거꾸로 청취자를 유입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라디오의 오래된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오픈 스튜디오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를 직접 만나는 방법. 예전에는 현장에만 와서야 뭐 방송을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걸 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또 다른 창구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라디오는 뭐 TV가 나올 때도 위기였고요. 인터넷이 생겼을 때도 위기였고 새로운 미디어가 생길 때마다 늘 위기라고 가장 먼저 지목되는 매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만큼 참 변화에 능숙할 수 있는 매체는 또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는 굉장히 가벼운 매체고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청취자랑 정말 밀착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이 부분을 뉴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섞어서 좀 더 청취자의 이 확대를 할 수 있을까는 충분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해외 방송으로 이 시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네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앞으로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 무한한 상상력,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런 어떤 공감대들, 이런 것들이 또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 라디오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한준 슈퍼바이저께서 VFX 스튜디오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월드 VFX 슈퍼바이저 김한준입니다. 저는 오늘 VFX 스튜디오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가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VFX 스튜디오, 뭐 통상적으로는 CG 업체라고 불리죠. 그런 업체들은 전체 프로덕션에서 아마 포스트 쪽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흔히들 후반 업체로 카테고리를 분류가 됐었는데, 제가 근 몇 년 동안 추세나 흐름을 봤을 때 더 이상은 이제 후반 업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후반을 제외한 프리 프로덕션과 온셋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보드 라인이 있죠. 흔히 콘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한 후 그 콘티를 기반으로 사전 시각화, 그 프리비주얼라이즈라는, 프리비즈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 그 차이는 현장과 후반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처럼 뭐 근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수돼야 되는 시점과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현장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전에 프리 때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하고 완성도 있는 콘티와 프리비즈 작업을 진행한 후에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더 집중하는 게 현장에서 제 1순위가 됐고요. 이렇게 프리비즈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전에 어떤 로케이션이나 세트의 제반 사항이나 여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오차나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캐치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파이널 아웃풋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전에 피디님이 보여주셨던 그 다큐멘터리랑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풀어봤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는 크로마키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한 후 그 후에 어떤 우리가 선정한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CG 크리처,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물이랑 어떤 인터랙션을 줘가면서 촬영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엔캠과 LED 패널을 이용한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엔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VR 개념이랑, VR은 이제 워낙 익숙하게 다 아실 테니까 VR 개념이랑 비슷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캠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뭐 알렉사나 뭐 레드 이런 메인 카메라에 엔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를 연동을 시킵니다. 그 카메라에 부착을 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그 엔캠이라는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가 찍는 피사체의 정보를 인식하고 그 환경에 대한 트래킹을 시작한 다음 언리얼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뭐 오퍼레이터와 감독, 그 스태프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그 이미지를 송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허공을 찍고 거기에 CG를 입힌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거를 찍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이미지나 사물들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 CG 캐릭터가 들어가는, 요즘에 뭐 워낙 크리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촬영을 했던 이제 메이킹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괴물 크리처가 이 영화에 나오는 뭐 빌런의 역할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크리처들 어셋을 다 제작을 한 후에 이 카메라에 세팅을 하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현장에서 보는 모니터에는 이 크리처나 괴수들이 실제 나와서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 웍이나 뭐 무빙을 할 때 이 사물에 대한 움직임을 모니터를 보면서 캐치하고 팔로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샷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는 방식인데, 일단 이 들어가는 어셋에 대한 퀄리티는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텍스처나 뭐 이 라이팅 패스를 뽑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러프 버전이 사용이 되고요. 왜냐면 이건 우리 만드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 시청자들은 이 그 후에 제가 재보정돼서 최종 완성된 크리처를 보기 때문에 너무 헤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촬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여담으로 앞에 김종호 PD님이 하셨던 걸 보고 생각이 든 건데, 저희 쪽 파트에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뭐 CGT가 난다, 아니면 어색하다,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누가 봐도 저게 가짜인지 알고, 누가 봐도 그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디바이스를 차고 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감정과 소통을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 어머니의 호흡, 뭐 표정, 말투 하나들 보면서 다 가짜인 걸 알고 이거는 그냥 세팅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우리도 이쪽 파트도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나가면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차세대 미디어 VFX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연출과 촬영 감독, 흔히 뭐 그립팀이나 뭐 오퍼레이팅 하는 분들이 실제는 허공에다 카메라를 띄우고 있지만 저 모니터에는 이미 그 크리처와 환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니터를 보면서 현장에서 구현하는 카메라 무빙들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차이는 사실 그 전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는 촬영 감독들이 자 이쯤에 이 정도가 있겠지? 라고 찍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같은 파트가 그럴듯하게 집어넣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에 자 여기서 이런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들어갈 테니 이 앵글을 구현하자. 그러면 이미 이 샷에 대한 완성도가 처음 촬영될 때부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은 LED 패널로 넘어가겠습니다. LED 패널이라는 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린이나 블루 크로마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 후반에 보정을 통해서 색 조절을 하고 영상을 입혔다면 이거는 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패널이 크로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갈 수 없거나 뭐 현장 가서 촬영하기 힘든 제반 조건의 공간들을 먼저 제작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 온 걸 이 뒤에 패널에 영상을 실제로 틀고 그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고 어차피 이 공간과 이 뒤에 배경이 안 붙을 텐데 말이 되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는 것도 뭐 만달로니안이라는 뭐 드라마인데 그냥 LED 패널에서 찍었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사실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라이팅. 사실 크로마키를 대고 인물만 찍고 후반에 합성을 하는 방식은 이 라이팅에 대한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드는 건데 이 방식은 실제 패널에서 나오는 라이팅을 피사체대로 그대로 입기 때문에 이 공간감에 대한 이질감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패널 앞에서 우리가 뭐 연기를 깐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효과들을 놓다든가 소품을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 그 입체감이나 뎁스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메이킹 영상이고요. 이 작품의 베이스는 달 기지예요. 우리가 가서 소스를 찍을 수가 없겠죠, 달에 가서. 그래서 이 달의 월면이나 달의 구조를 미리 다 저희가 풀CG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작한 영상을 이 LED 패널에 틀고 그 기지 세트로 만들어진 기지 밖은 다 저런 식으로 실제 합성 촬영이 아닌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LED 패널을 띄우면 정말 옛날 방식인 호리를 대고 찍는다. 호리가 우리말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써도 되는 말. 어쨌든 뭔가 그림으로 그려진 판을 두고 그 앞에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 많이 썼었죠, 예전에. 근데 그 방식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카메라의 퍼스펙티브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면 걔는 그냥 한 판이고 카메라는 3D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LED도 마찬가지로 LED 판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는 그 LED 판에 있는 영상과 카메라가 연동이 돼서 카메라가 팬을 하거나 틸트를 하면은 영상이 그 퍼스펙티브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지금 저 안에 보시면 영상이 조금씩 돌아가는 거를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카메라가 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담겨지는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공간감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미 전국 방방곡곡 다 소개되어 있고 아무리 베리에이션을 주고 세팅을 바꾸고 드레싱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에 한정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류의 방식이 계속 더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외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그 로컬마다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특색 있는 공간들이 계절이나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흔히들 뭐 스탁 필름으로 이제 뭐 저장을 해놓고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이나 공간들을 사전에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하셔서 어셋화 시켜 놓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김한준 슈퍼바이저님,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야, 진짜 이미 예, 버추얼 하는 거는 버추얼 세계 하는 거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의 어떤 영상 기술이 예, 상당히 세계를 예,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조하셨다시피 CG는 더 이상 예, 포스트 프로덕션이 아니다. 이미 프리 프로덕션이고 메인 프로덕션이다 하는 예, 우리의 컨텐츠 기술의 발전상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 토론해 주실 마지막 분으로 예, 에스코 글로벌 인도네시아의 민성영 대표께서 예,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그러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변화 시대에 맞아서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앞서 얘기하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이 분들의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버티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좋은 컨텐츠 뭐 다 좋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자료를 저희 안 올린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방송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국처럼 어떤 SO 사업자에 입점을 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이제 구조로 저희가 이제 방송사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매달 내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보완되는 그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달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만 원씩 매달 월세 내듯이 내는 그런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라이센스는 있지만 그 방송 자체는 이제 휴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작년 가을부터. 그러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라이센스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통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 유통 사업이 저희가 좀 아이템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인도네시아 가게 된 게 그 홈쇼핑 방송 때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라서 전혀 이제 방송과는 무관하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의료기 뭐 한국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오프라인의 어떤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또 그 유통과 관련된 거는 또 방송화 시켜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좋은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조회수를 많이 나오게 하고, 또 그런 거 SNS,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계속 저희도 어쨌든 현재 그 신규 그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한국어 방송을 듣기가 진짜 어려웠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도 뭐 뭐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KCA가 저희한테 한국어 방송 관련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워낙 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밀리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KCA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이제 좀 뭔가 동떨어져 있다, 그런 아쉬움을 항상 해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콘텐츠 실제로 뭐 SBS, TVN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많은 돈을 써서 인도네시아 런칭을 했지만 광고 수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SBS 철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있는 그 매체들이 현지에 있는 그 방송사들과 이제 제휴를 해서 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쉽게도.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도 많이 생겨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그 행사도 안 되고, 저희는 또 이제 2년 전에
뭐 가수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유치하고도 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 차세대 어떤 뭐 미디어 대전에 가지고 앞으로 미래 전략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내년을 또 이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버티고 살아남고 해야 될지를. 그래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 대표님,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해외 한국 방송사를 지원할 때는 전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전략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전술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줄 것인가도 고민을 합니다. 지금 한참 이 디지털 대전환, 너무 크게 뭐 기술도 발전하고 이용자 소비 형태도 바뀜에 따라서 많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해외 한국 방송사 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지를 넘어서 성장 발전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시, 공연, 행사 이런 한국 문화 관련해서 국내 콘텐츠를 전시하시거나 공연하시거나 행사 같은 걸 개최하실 때 지원도 지금 가수 공연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또 OTT 콘텐츠 등 온라인 콘텐츠 지원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새로 좀 물론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정도 광고 수주가 어렵고 또 사업 다각화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데 다른 해외 방송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환경이시니까 왜든지 저희들이 좀 지역별로 좀 차별화해서 뭐가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지역별 차별화를 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아직 시간이 한 3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해외 한국어 방송사 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 해외에서 우리 교포분들이 12개국 82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개인 입장에서 개인 사업으로 많이 하십니다. 공공공익적인 사업을 우리 교포들이 하고 계시는데 김 PD님부터 한마디씩만 부탁의 말씀이랄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역시 제가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PD 입장에서는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거리를 발견하는 데는 사실 규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찾고 좋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도 또 원하고 있고요. 어떤 세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항상 그 방송사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라디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라디오는 가장 가벼운 매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요. 다 매체의 다양성을 가장 넓게 펼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라디오인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PD 겸 아나운서 겸 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매체도 또 바로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일을 보통 이제 PD들이 기획을 할 때 있어서 좀 뭔가 거창하고 크게 뭔가 욕심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그런 욕심을 약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청취자와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약간 가볍게 컨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제작비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뭔가 제작비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잘 생각해내실 수 있는 게 바로 라디오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뭔가 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요. 뭐 그래도 제가 10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세계 여기저기를 참 많이 덕분에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 로컬에 계신 뭐 관계자분들이나 뭐 도움 주시는 분들 많이 뵙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생경하고 특이한 느낌인 뭐 공간이 됐든 사물이, 그 계신 분들은 오래 계셔서 그런지 되게 익숙하게 지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론 그게 결국 아이디어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컨디션 안에서 마치 더 새로운 거, 모르는 거, 아무도 안 해본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잘하는 컨텐츠를 결국 그냥 방식의 차이, 그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시면 좀 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직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죠. 뭐 싸고 좋고 티 안 나고 퀄리티 좋은 CG는 없으니까. 근데 뭐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떠한 기회가 돼서 같이 하게 된다면 크던 작던 간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어쨌든 뭐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행사를 지원하실 텐데, 올해 아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로 오늘 제가 맡은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마치고, 예, 해외에 계신 12개국 82개 방송사, 해외 한국 방송인 여러분, 코비드 시대 모두 건강 꼭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